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민섭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오늘 점심부터 와서 계속 너무 좋은 강연 듣고 있는데 안 힘듭니다. 사실 이렇게 멋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강연을 해보기는 처음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 앞에 많은 선생님들 발표를 듣다 보니까 무척 좀 민망했던 게 다들 PPT가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생 PPT를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좀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만드는 동안 4살짜리 아들이 와서 저한테 박치기를 하고 또 1살짜리 아기는 저한테 와서 막 얼굴을 긁고 침을 뱉더라고요. 너무 만드느라 힘들었습니다. 다른 발표자분들께서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미디어에 대해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미디어의 소통이라는 것으로 많은 수혜를 입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렵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타인을 위한 글을 쓴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글을 쓰시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글을 써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디어와 글쓰기, 그 상관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 몇 년 동안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시라고 아시나요? 움직일 필요가 없군요. 지방시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옷의 상표죠. 어떤 브랜드인데 네이버에나 다음에 지방시를 검색하면 멋있는 가방도 나오고 어떤 무서운 개가 그려진 옷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전 사실 잘 몰랐는데요. 제가 만든 지방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줄여서 지방시라고 부르는 그러한 책인데요. 네, 그러한 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지방시입니다. 글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학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상표고요. 어떤 시간 강사께서 여자친구가 저 지방시 가방 예쁘지 않아 이래서 시간 강사가 뭐가 예뻐 이렇게 말했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방시라는 것이 지방대 시간 강사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지방대 시간 강사였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아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리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노동도 하고 대학 바깥에서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었고 그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대학에서 10년 정도 행정일도 보고 강의도 하고 계속해서 연구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엇으로 유명해졌냐면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맥도날드입니다. 저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교수님이라고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제가 익명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유명해진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 있는 시간 강사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강의를 한다더라 이런 내용이 여러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죠. 2년 전 이맘때입니다. 딱 이 책이 나온 게 11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2년 정도 됐네요. 2년 전 오늘부터 이런 뉴스가 네이버와 다음에 좀 자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가면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 햄버거가 어디에서 와서 내 앞에 놓이게 되었을까 그 노동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2,000원 주고 햄버거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햄버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1차적인 일을 했는데 아침 7시가 되면 정말 큰 탑차가 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햄버거 패티, 감자, 건자재 해서 한 150박스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차하고, 그러니까 상차까지는 아니고 이제 하차를 하고 다시 이제 건자재실에 유통기한 분류해서 넣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일할 때 맥도날드 점장이 저에게 3개월만 일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이 한 2번 일하고 다 도망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1년 3개월 동안 지각 한 번 안 하고 일을 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는데요. 아니 연구실에서 논문 쓰고 있으면 맥도날드 매니저가 전화를 해서 민섭님 우리 양파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없으면 햄버거를 못 만든다고. 그래서 아 양파는 건자재실 2층 선반 어디 어디에 있을 거예요. 3일 전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아 역시 민섭님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다시 논문을 쓰러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했을까 무척 궁금해하거든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강사들의 어떤 생활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퀴즈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직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어떤 회사 사람들을 두고 가족 오락관 같은 걸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문구를 보고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야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당연히 받는 거 있잖아 그거 뭐야 했는데 와 그걸 바로 맞추더라고요. 혹시 뭘까요? 아 예 월급이죠. 근데 월급 말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 바로 사대보험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는데 나도 노동하고 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사대보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동안 건강보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시간 강사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살 때 가장 필요한 서류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집을 살 때 부동산보다 더 많이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은행이죠. 저도 뭐 많이 느꼈는데요. 집을 살 때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행이 사주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원룸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집을 사러 갔습니다. 집을 사러 은행으로 갔죠. 부동산이 아니라 제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제 은행 직원에게 집을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겠다 하니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있습니다. 아마 전국 은행에서 똑같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데 이제 그거보단 좀 순화해서 물어봤어요.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네, 여기 옆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아, 잘 됐네요. 교무처에 가서 재직증명서를 받아오시면 아마 3일이면 심사가 완료될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국가로구나. 이렇게 집을 산다는데 서류 한 장이면 돈을 빌려준다니. 그래서 대학 교무처에 갔습니다. 교무처에 가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어요라고 하니까 그때 교직원의 말이 아직 잘 잊히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은 시간 강사시잖아요. 정규직 교수가 아니면 재직증명서 발급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이 학교의 명의로 월급을 몇 년째 받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안 돼요. 근데 저는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무처 직원에게 그럼 어떤 서류를 주십시오 얘기했더니 강의 경력 증명서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원의 반응도 아직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은행원이 웃으면서 아, 선생님 제가 일하면서 이런 서류는 처음 보네요. 이 서류는 못 쓰는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너의 노동을 증명해 하고 떼어준 서류인데 저는 그것으로 저의 노동을 증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물음표들이 생겼습니다. 뭐지? 나는 노동자가 맞나? 나는 뭐지? 라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일까 하는 물음표가 생겼고 나는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건가?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이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했던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근데 우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라는 거였습니다. 보통 혼인신고 안 한다 그러면 나쁜 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건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독립된 세대로 되는 것이고 그럼 그때부터 건강보험을 내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노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그것을 보장을 받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아 그럼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구나 하지 말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서 선배들에게 혼인신고를 못했어요라고 한숨을 쉬니까 선배들이 다 웃더라고요. 야, 우리도 못했어라고.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 결혼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조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 조직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인데요. 제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건 언제였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건 가능했지만 출생신고를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날 산부인과에서 아내하고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돼야겠구나. 그리고 아내의 남편이 돼야겠구나. 그때 거의 처음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연구하는 시간을 줄이자. 논문을 내가 1년에 한 편 이상 이렇게 등재를 시켰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리고 강의 준비하는 것도 줄이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좀 덜 해주더라도 나는 이제 아빠와 남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아내한테 주고 있던 생활비가 한 달에 80이었는데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80만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밖으로 나오면서 그래, 일을 더 해야겠다. 50만 원을 한 달에 더 벌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보장돼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평생 문학 공부만 해온, 인문학 공부만 해온 한 사람이 30이 넘은 한 사람이 당장 어디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걷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어디 기둥에 잠깐 섰는데 구인 공고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4대 보험 보장합니다. 그리고 월수금 오전과 주말 하루만 출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월수금 오전에 강의가 없었거든요. 오후 강의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건 나를 위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딘지도 안 보고 들어갔고요. 거기가 맥도날드였습니다. 애사진을 너무 오래 띄워놨네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동안 어떤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생겼던 물음표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10년 가까이 노동을 했지만 저를 노동자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노동자구나 보다는 나는 노동자로서 이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구나,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있구나, 이런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요. 제가 결국 던지게 된 한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지식을 만드는 공간인 대학이 왜 햄버거를 만드는 공간보다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 물음표를 크게 만들어놨는데요. 막 굵은 표시도 하고 이때 생긴 그 물음표가 제가 살면서 가졌던 물음표 중에 제일 컸습니다. 제일 큰 물음표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나는 학생인가? 난 노동자인가? 아니면 난 사회인인가? 사회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결국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표가 생겼던 날 여기에 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나는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안 썼습니다. 어떤 걸 썼냐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려서 글을 한 편 썼는데 A4 2쪽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A4 2쪽을 1시간에 쓴다라는 거 신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저도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무슨 글이지? 거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글을 쓰고 제가 자주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긴 처음이었는데 거기에 고민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게시판이 있는데 고민 게시판밖에 눈에 띄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건 고민이니까 여기에 올리자 하고 올렸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점심에 올렸는데 저녁에 조회수가 5만이 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이 500개가 달려 있고 추천을 500개를 받았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그래, 한번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기록해 보자.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하고 계속해서 학생들 앞에 서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로서, 사회인으로서 유령 같은 존재로서 학생들 앞에 섰던 거예요. 학생들에게 서서
강의를 하고 논문을 썼던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그림은 제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여기 여러 단체들 중에 페이스북에 페이지 개설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때는 페이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페이지를 만들고 처음에 그 팔로잉 좋아요 수가 100명이 됐는데 그 100명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의 글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어떤 글을 쓰든 이 100명들은 나의 글을 읽어주겠구나. 지금은 그게 아닌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100명의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페이지를 만든 건 제가 지금까지 글을 쓰고 살아오면서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이 아니었더라면 저의 글이 이렇게 확산되거나 이것저것에서 응원과 공감을 받기가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의 팔로워는 2만 명이 좀 넘어가는데요. 지금은 좀 이 페이지를 덜 활용하고 개인 페이지를 많이 개인 계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이 페이지는 그냥 한 명도 없었던 페이지로 시작해서 한 1년 만에 2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죠. 혹시 이 그림 뭘 패러디한 건데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허범욱 씨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인데요. 제가 삼겹살 2인분 사주고 이 그림을 받았습니다. 제 처지를 설명했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네가 페이지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 너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책 뒤에 숨어서 너의 이름을 가리고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뭔가 그럴듯한데 무척 성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글을 쓰는 동안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잘 읽고 있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응원보다 많이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저는 글을 계속 쓰지 않았을 것 같고요. 쓰더라도 여기까지 오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거였냐면 공감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마워 라는 대학원생과 시간 강사들이 많았습니다. 대단히 많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뻤던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라는 제 또래 애들이 많았습니다. 30대 회사원들에게 특히 이런 공감의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였지만 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거죠. 물론 저마다의 사정과 처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역시 그 안에서 나를, 자기 자신을 지방시라고 규정할 만큼의 어떤 어려움들이 다 있었던 거죠. 나도 지방시야. 너의 글을 계속 보고 싶어. 제가 계속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번째 반응 때문이에요. 너의 글을 계속 보고 싶어 라는. 그런데 대단히 재미있는 어떤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많은 메시지를 준 집단이 어딜까요? 한 3군데로 압축이 됩니다. 어디요? 의외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선 잘 안 오더라고요. 가장 많이 왔던 것이 방송국이었습니다. 방송국의 작가들, 그리고 신문 방송사의 수습 인턴 기자들 정말 많이 왔어요. 어떤 기자는 저 인터뷰하러 왔는데 대학생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꽤 이름 있는 그런 방송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카드 뉴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끝내는 인터뷰하다가 울더니 저기 선생님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아니 인터뷰하러 와서 네, 방송사에서, 신문사,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도 지방시입니다 하는 말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들은 곳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저희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선 노동 같은 것들이 봉사로 대단히 치환이 되는 것이지요. 글쎄 저는 그 내막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많이 메시지가 온 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교회, 종교 집단은 저희가 아는, 특히 대학도 그렇죠. 가장 많은 책임을 가진 집단이잖아요.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거리의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보다는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인데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장 여기에 공감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온 집단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바로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회적 기업들. 교회, 방송국, 사회적 기업. 이 세 군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도 지방시야라고. 글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남들한테는 참 잘해주는데 우리한테는 잘 안 해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을 쓰고 1년쯤 지나서 출판 제의를 받게 됩니다. 무척 좋은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309동 1201호라고 지금도 인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명으로 썼을 때 아무래도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각색도 했습니다. 뭐 제가 5층 건물에서 강의를 했는데 8층 건물에서 뭐 수업을 했다라거나 뭐 그런 틀린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이 되고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쓴 거라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 책이 네이버에 있더라. 오늘도 네 기사가 카카오에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필연적으로 제가 썼다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내부에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왜 이런 글을 썼니? 라는 것을 뭐 보직 교수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들 뭐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면 웃으면서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싶었는데요. 저를 찾아온 건 그들이 아니라 저랑 가장 친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친했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같이 논문도 쓰고 서로의 논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뭐 그러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대학이 해야 될 말을 저에게 좀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에 대한 글을 쓴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학이라는 갑과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선 것이 갑이 아니라 을이었을 때 좀 대단히 힘들었고 그때 대학에서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듣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얼굴 공개해도 됩니까? 그 말에 계속 아니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인터뷰가 잡혔는데요. 얼굴 공개해도 됩니까? 물어보시길래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다음 날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둡니다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 확산이라는 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보시면 도달이 120만 명에게 도달했다고 나오고 뭐 1.4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3,500명이 이렇게 공유를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상하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줄어들더라고요. 막 1.5만 명 막 이랬는데 이 글을 올리게 되고 이거는 이제 같이 올렸던 사진이에요. 그때 올렸던 것인데요. 이 글을 올리고 깜짝 놀랐던 게 확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네이버하고 다음이 가장 큰 포털이잖아요. 네이버에 제 얼굴이 한 3시간이 떠 있더라고요. 계속 해를 고침해도 계속 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했는데 다음 카카오에 가보니까 오늘의 인물이라는 걸 그때 설정을 했거든요. 오늘의 인물에 뽑힌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다음 카카오 메인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뽑혀 있더라고요. 뽑아달라는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괜찮니? 라는 전화를 받았고 아버지에게도 전화가 오고 아빠가 잘 몰랐어 미안해 이제 너를 응원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자도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에서 나왔고요. 새로운 노동과 새로운 글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때 대리기사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한 지 1년 정도 넘었고요. 그러면서 대리사회라는 책을 작년 11월에 써서 딱 1년 지났군요. 1년 전에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대단히 긴 이야기입니다만 좀 요약하면 전 아내에게 이제 계속해서 생활비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되게 막막하고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계속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 1년 동안
글을 쓰고 싶어. 대학에 있는 동안 쓰고 싶은데 못 쓴 글이 너무 많아서 글을 한번 써볼게. 1년의 시간을 얻었고 어쩌다 보니 그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제가 1년에 글을 써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으면 계속 글을 써볼게라고 했는데 그때 다음 카카오에서 제안이 왔어요. 스토리 펀딩이란 걸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글을 보고 후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에 1,65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글을 보고 저에게 저의 글의 후원, 저의 글을 구입하신 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모두는 대리인간이다라고 카카오 드라이버로 일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1,800만 원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좀 내일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아내에게 대학 그만두고 1년 동안 글 쓰겠다고 했던 어떤 그 자신감에는 지방시라는 책이 좀 많이 팔리겠지 하는 게 있었는데 출판사 사장님도 갑자기 책이 많이 팔리니까 이게 교보문고 사회 3등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3,000권을 더 찍으셨는데 3,000권 팔리는데 1년이 걸렸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글을 쓰게 하는 힘, 그리고 타인에게 글을 보내는 힘은 물론 미디어에 있고 소통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은 바로 저는 물음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을 사람들이 읽어준 것은 제가 저의 물음표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물음표를 발견한 사람의 글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닿았을 때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물음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는 사람들의 글은 그렇게 확산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질문, 스스로를 향한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뭘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은 두 번째 질문을 곧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지? 너는 괜찮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 어떻지? 이 국가는 어떻지?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떠하지?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정의로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계별 물음표 없이 이 국가는 괜찮은가? 이 시대는 괜찮은가? 라고 선언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의 글과 선언에는 힘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물음표를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것으로 저 스스로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리사회를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내년에 출간할 책으로 어떤 시대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제 저의 큰 물음표들은 조금씩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시대인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향한 물음표가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물음표가 부유하는 시대입니다. 타인에 대해 궁금한 게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물음표를 던지는 만큼 스스로를 향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미디어도 소통도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